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융경제교육, 금융 사기 예방 교육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일까요? 아시는 분 계시죠? 네. 굉장히 이쁘게 생겨 있는데, 또, 네, 요거는 뭘까요? 네, 아까랑 연결되는 건데,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네, 반려견이 아닌 반려동물입니다. 네, 요즘은 이제 우리 생활에서 이렇게 돌도 네, 우리 반려 대상자로 이렇게 해서 굉장히 비싸게 판매가 되고 있다 그러네요. 제가 인터넷에서 잠깐 캡처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김형석 교수님 잘 아시죠? 네, 올해 103세나 약 우리나라 104세 정도 되셨는데 이분이 매년 초에 매스컴에 나오셔서 인터뷰를 하시는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보고 간단히 요약을 했는데요. 네, 결안에 노른자가 있듯이 인생에도 황금기가 있다. 네, 그래서 인생의 가장 좋은 나이, 인생의 황금기는 과연 언제일까? 네, MC가 물어봤더니 교수님 말씀은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좋았던 때는 76세였다. 그러니까 76세가 내 인생의 황금기면서 정점이었다. 30세까지 교육을 받으면서 보냈고 약 65세까지는 직장 생활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그 틀 안에서 살았고 이제 65세 이후에 내주도적인 삶을 살기 시작했다. 사과나무는 열매 맺을 때 최고조가 되듯이 사람이 인생에서 열매 맺는 시기가 있다. 과연 언제냐? 네, 그 시기가 바로 1단계 교육을 받던 단계, 또 조직계에서 생활하던 2단계를 지나서 65세 이후 3단계에 들어섰을 때가 사과나무에서 열매를 맺는 최고조가 되듯이 사람이 인생의 최고조는 65세 이후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 76세가 내 인생에서 가장 황금기였다. 그래서 76세 때가 가장 좋은 나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90세 이전은 아직 어리다. 네, 아마 제 기억에는 80이 되어 보니 70대 때 너무 유치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다. 네,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네, 그래서 MC가 장수 비결이 뭡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네,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욕심을 버려야 되고 욕하지 않아야 되고 감정을 아름답게 관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3대 리스크였습니다. 좀 전에 장수 얘기가 나왔는데 네, 장수가 리스크에 들어갑니다. 3대 리스크에. 전에는 장수가 축복이었죠. 네. 또 하나는 질병 리스크가 있습니다. 네, 요새 연세가 많이 들으실수록 치매에 걸리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인생의 3대 리스크 중에 마지막은 재무 리스크입니다. 노후 파산 등 많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죠. 자, 그러면 재무의 3대 리스크는 뭐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재무 3대 리스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당연히 소득 리스크가 있겠죠. 수입이 줄거나 투자를 했는데 손실을 크게 봤다거나. 네, 또 하나는 소비 리스크입니다. 네, 소비 습관을 줄여야 되는데 줄이지 못했거나. 그래서 사실은 이 소비 습관 때문에 저희가 어려서부터 금융교육을 받았어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금융교육을 이렇게 체계적인 금융교육을 아직 실시를 못하는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사기 리스크입니다. 소득 리스크나 소비 리스크는 어떤 그 시간 조절도 가능하고 교육에 의해서 되고 약간 그런 어떤 시간 편차나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사기 리스크는 한 번 이 리스크에 빠지면 헤어날 수가 없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기 리스크는 욕심 또는 무지에 의해서 몰라서 그래서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튼 소득 리스크나 소비 리스크는 어느 정도 예견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 예측이 가능한데 사기 리스크는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게 문제죠. 언제 내가 사기를 당해도 내가 사기를 당하리라고는 전혀 예측을 못했건 상상도 못했는데 사기를 당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사기가 뭐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사기를 당한 어떤 대표적인 사례들을 잠깐 보면 세계적인 유명한 운동선수죠. 총알을 탄 사나이라고도 옛날에 한번 불려졌던 우사인 볼트가 약 157억 원의 사기를 당했다고 합니다. 남자 100m 달리기 세계 신기록 보유자고 올림픽에서 금메달 8개를 따고 세계 육상선수권 금메달 11개 땄는데 157의 금융사기 피해를 봤다. 이제 내용은 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서 SS라는 회사와 10년간 거래를 했는데, 거기에서 사기를 당했다. 1270만 달러? 약 157억 원을 사기를 당했다. 이렇게 기사에 났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연예인이죠. 여기에도 이제, 이렇게 엄마가 다 관리를 해줬는데, 통장이 비어있고, 결국은 열심히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빚만 15억이 있더라. 그래서 계속 갈등이 있었고 소유권 주정이 있었고 엄마 쪽에서는 내가 빌렸지 사기는 아니다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고요. 또 얼마 전에 또 이승기 사기 사건도 연루가 됐었죠. 소속사하고의 어떤 음원 수입 관련해서 그렇게 좀 있었고 여러 가지 사유는 있었는데 저희가 거기까지는 다루지는 않더라도 아무튼 본인이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했는데 자기한테 남은 게 하나도 없는 우리 박성씨 사건 같은 경우도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친형에게 100억을 사기 당했는데 어떤 평생 동안 벌었는데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힘들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인친척이라든가 굉장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배신을 당하고 그런 어떤 거액의 사기를 당했던 사례를 잠깐 짚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한테 당하는 상해. 그 대표적인 게 보이스피싱이죠. 그래서 그 보이스피싱 이 건수를 보면 경찰청에 따르면 대면 편지 보이스피싱은 2019년에는 약 3,200여 건이었는데 2020년에 15,000건으로 약 5배 정도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계좌이체 보이스피싱은 그 전년보다 약 3분의 1로 오히려 감소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 사기 현황을 보면 이런 것들이 있죠. 20년 중에 보이스피싱 현황을 보면 자녀를 사칭한 메신저 피싱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40대, 50대 남성은 대출 빙자형 사기, 또 50대, 60대 여성은 사칭형 사기에 굉장히 취약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 규모를 봐도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약 2,500억 정도 되던 게 약 7,000억 정도까지 올라가 있고요. 피해자 수도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갔는데 보면 경찰청에서 추사를 하는 거하고 감독원에서 추사하는 거하고 건수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거는 이제 신고 건수와 그런 어떤 전체적으로 하는 그 통계의 기준에 조금 차이가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법별로 봐도 대면 편취가 15,000건으로 굉장히 늘었고 계좌이체 건수는 3만 건 정도에서 10,000건 정도로 많이 줄었죠. 중요한 거는 하루에도 평균 약 121건 정도의 보이스피싱이 계속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보이스피싱범들이 그 한 명을 교육시키는데
뭐 한 1억 원 이상의 비용이 교육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수법이 계속 날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메신저 피싱도 약 576억 정도로 집계되고 있고요. 네, 보이스 피싱 피해액이 지금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가장 힘든 사람들, 특히 일반인 중에서 신용등급이 약 7에서 10등급 정도 되는 이 등급은 이제 은행에서 대출이 요즘은 이제 점수로 가고 있죠. 요 당시만 해도. 그래서 은행에서 일반적으로 대출이 잘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당하는 9.5%나 되는 그런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출 빙자 사기 피해자 중 그분 중에서도 이 신용등급, 저신용등급자들이 약 60%에 가까울 정도로 많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KBS 뉴스 시사기획창에서 나왔던 그 보이스 피싱 범들의 그 사기 공식에 대해서 집중 취재해서 방송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일단 사기범들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을 분석을 했는데 녹취 파일, 사기범들과 피해자와의 나눈 녹취 파일 약 500개를 분석을 했답니다. 거기에는 약 120만 자, 그러니까 약 200자 원고지 6,000매 분량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가장 많이 보이스 피싱 사기범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네. 기관을 사칭하는 그런 보이스 피싱 사기 전화에서는 저기 보시듯이 본인, 확인, 계좌, 말씀, 통장, 사건 뭐 이런 말, 그러니까 본인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대출 사기형에서는 본인이란 말을 안 쓰고 고객님, 네, 지금 대출, 저리 뭐 그런 단어들을 가장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관 사칭에서는 조사자, 피해자, 명의, 수사, 불법, 녹취, 진술, 검거 이런 단어들을 많이 썼고요. 그래서 최첨단 보이스피싱 수법을 보면 일단 악성 코드를 유포를 하고 전화번호를 변작하고 가상화폐를 이용해서 첨단 보이스피싱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따져보면 네, 제일 먼저 이제 악성 코드 URL을 스팸 문자로 발송을 하죠. 네, 그러면 그거를 URL을 클릭하는 순간에 이제 악성 코드가 설치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3번에 이제 그 금감원 번호로 변작 후에서 근데 금감원으로 전화한다고 했지만 이미 그 번호는 금감원으로 가는 게 아니고 사기범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갈취를 해서 대포 통장에 입금하면 그 대포 통장에서 빼서 추적이 안 되게끔 가상화폐로 다시 전환을 해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전자지급으로 송고를 하면 또 그 사기범의 전자지갑에서 가상화폐를 현금으로 또 자금 세탁을 해서 사기범한테 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의 주요 수법을 보면 네, 뭐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경우 굉장히 많았죠. 그 다음에 특히 코로나 때 굉장히 기업들 어렵고 그럴 때 네, 각종 정책 자금 해준다고 또 아주 높은 금리를 저금리를 바꿔준다고 그래서 대출 빙자, 대출 빙자에서 수수료를 갈취하거나 실제로 대출을 받아서 금액 전체를 네, 갈취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절도형, 대면 편취형 뭐 그런 경우 많이 있었죠. 뭐 수사를 해야 되니까 돈을 빼다가 냉장고에 놓아라, 어디 전철역 어디 보관함에 놓아라. 안 당할 것 같지만 그런 전화를 받으면 심리적으로 네,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짜 사이트 접속을 유도해서 공공 사이트에 접속을 한지 알았는데 그게 결국은 그 사기범들의 사이트로 접촉이 된 거죠. 그래서 내가 거래하는 은행으로 거래한 걸로 생각이 돼서 거기에서 뭐 네, 인증서라든가 계좌이체라든가 뭐를 다 했는데 그게 결국은 네, 사기범 계좌로 다 들어가고 사기범이 다 보고 있는 거죠. 네, 사기범의 손안에서 다 들어가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 사기 과정들을 보면 먼저 이제 사기 이용 계좌를 먼저 확보를 합니다. 네, 그래서 예금 통장을 매입하거나
대출 등 밑줄에서 편취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거기에다가 전화를 하거나 처음에 문자 메시지를 보냈죠. 막 대량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거기에서 이제 전화 오는 경우. 네. 그러면 이제 특히 이 콜센터가 국내에 있질 않다 그럽니다. 네, 전부 해외에서 하기 때문에 추적이 더 어렵고요. 그래서 전화를 받으면 이제 공갈을 하거나 기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정보를 유치를 하고 또 당신도 범죄 사건을 연루가 됐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계좌이체를 하면 네, 이 송금이나 계좌이체를 유도 또는 사기범이 직접 자기한테 이체를 하게 하는 경우 그래서 이제 인출해서 송금을 하면 또 따로 다 그 역할들이 분산돼 있어서 현금 인출책이 따로 있고 송금책이 따로 있고 이런 데 아주 분업이 잘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거도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중장년층이 당하기 쉬운 금융사기 유형을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첫째는 이제 금융, 부동산 등 관련된 투자 사기가 굉장히 많았고, 그 다음에 아주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가장 많은 부분은 이제 보이스피싱, 스미싱 이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또 로맨스 스캠이라는 거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취업 사기, 건강식품 등 그다음 폭리 판매 사기 이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금융사기 수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녀 납치 및 사고빙자 편취부터 쭉 있는데, 네, 요거는 그래서 간단하게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자녀 납치 및 사고빙자 편취. 이 사고 수법은 자녀와 부모의 전화번호를 미리 따는 거죠. 그래갖고 사기범이 자녀의 번호로 이제 발신자 번호를 변주해서 보내는 거죠. 그러면 부모에게 마치 자녀가 사고 또는 납치 상대 결제를 가정해서 부모로부터 작업해. 당신 애들을 지금 내가 감금하고 있는데 빨리 얼마 안 보내면 어떻게 하겠다. 예, 저도 우리 어머님이 조카가 납치됐다고 막 급히 전화 오셔갖고 빨리 2천만 원 보내라고. 그래서 제가 막 부랴부랴 달려가고 진정을 시켜서 사기를 면한 적이 있는데 자녀 납치 및 사고 빙자 편취가 있었고요. 또 이렇게 동영상인데 금융감독원에 들어가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혼부부인데 어떤 남자가 들어와서 부인을 내가 인질로 잡고 있다. 네, 그래서 돈을 지금 빨리 안 보내면 나쁜 짓을 하겠다. 네, 그랬는데 이 남편이 어떻게 잘 대처를 해서 그래서 검거를 한 사이인데 시간이 되시면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네, 요거는 한번 꼭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신저상에서 지인을 사칭해서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기 수법은 타인의 인터넷 메신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해킹을 한 다음에 그로 인해서 이미 등록되어 있는 가족, 친구, 지인한테 1대1 또는 그 쪽지를 송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교통사고 합의금을 요구한다든가 금전을 요구한다든가 아니면 긴급자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듯 이제 피해자가 속아서 송금을 하면 이제 편취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로 가끔 그런 경우 있죠. 저도 가끔 옵니다. 딸내미 번호로 해서 아빠 나 핸드폰 고장 났는데 내 번호로 연락 좀 줘. 그래서 이 번호로 연락 좀 줘. 내 번호가 아니고 내가 지금 임시로 쓰고 있는데 이 번호로 연락 좀 줘. 그래서 글로 전화를 하는 순간 이제 제 전화는 사기범 전화가 되는 거죠. 제 전화에 있는 전화번호라든가 모든 정보가 글로 다 빠져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안 할 때도 됐는데 지금 꽤 몇 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수법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뱅킹을 위해서 카드론 대금 및 예금 등을 편취하는 사례. 그런 경우는 이제 많죠. 인터넷 뱅킹으로 해서 인증서를 재발급 받아야 된다. 아니면 암호를 불러달라.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옛날에 굉장히 많았고 지금도 간혹 있는데 이런 거는 주의를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이다, 경찰청이다 이렇게 해서 금융회사나 금감원을 사칭해서 지금 조사를 해야 되니까 계좌번호 불러라, 주민등록번호 불러라, 또 어디 CD기에 가서 뭐를 눌러라.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900만 원, 990만 원을 눌러라 그러면 의심을 할 텐데 그렇게 금액으로 인식하지 못하게끔
자, 제가 지금부터 부르는 숫자를 그대로 입력하세요. 98564321. 이거는 우리 금융감독원의 비밀번호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 나중에 통장에서 보면 985만 9천 뭐 얼마가 빠져나가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피해자들이 이게 사기인 거를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그것도 고도의 기술을 쓰는 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전화 통해서 텔레뱅킹으로 특히 이제 50대가 고령층은 아니죠. 네, 아무튼 이렇게 약간 실버 세대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 이런 어떤 SNS들을 잘 안 쓰니까 그래서 이제 전화로 해서 뭐 그 개인 정보를 빼낸다든가 또 그 카드론 같은 거 받을 수 아니면 물건을 사게 만든다든가 그런 사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아까 금융기관하고 똑같이 어떤 여기 경찰청인데요, 무슨 검사인데요, 뭐 여기 국세청인데 국세 환급해드리려고 합니다. 의료보험관리공단인데 뭐를 뭐 보내드립니다. 뭐 주민등록번호 알려주세요, 가족번호 알려주세요. 뭐 연금이 과다해서 많이 징수가 돼서 환급해주겠다. 뭐 그런 다들 솔깃하죠. 솔깃해서 계좌번호 알려주고 주민번호 알려주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계좌번호 알려주면 그 사람들이 또 대포통장으로 사용하는 거고 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검찰이든 경찰청이든 금융감독원이든 국세청이든 연금관리공단이든 은행이든 전화나 어떤 문자나 인터넷으로 개인정보를 절대로 요구하는 일이 없습니다. 네. 뭐 아무리 급한 일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거는 전부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피해자를 기망해서 피해자에게 자금 이체를 유인하는 경우도 있죠. 좀 전에랑 같은 사례고요. 또 신용카드 정보를 획득해서 AR 요새 참 이런 것들이 많죠. 옛날에는 대출 받으려면 반드시 본인이 은행에 가야 되고 신분 확인하고 인감증명 있어 뭐 이런 아주 복잡한 절차들이 있었는데 그런 절차들이 간단해지다 보니까 이런 또 불편한 불합리한 일들이 생기네요. 그래서 신용카드 정보 빼내면 ARS로 카드론이 됩니다. 그 카드 잃어버린 사람은 카드를 갖고 있기 심지어는 카드를 갖고 있는데 카드 정보만 빼내 갖고 그걸로 엄청난 뭐 카드 회사마다 다 대출을 카드론을 일으켜 갖고 나중에는 수천만 원 청구가 오는 사례도 있고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상환극 연출 누구를 인질로 잡고 있다 아니면 뭐 나는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누군데 지금 어떤 조사를 하는 중이니까 응해라. 네. 저도 옛날에 참 은행 다닐 때 실제로 경찰청에 계시는 분인데 사기를 당하신 걸 봤어요. 사기범이 그 경찰청에 계신 분한테 전화를 해서 뭘 물어보니까 이분이 나 바쁘니까 우리 저 집사람한테 전화하라고 그러면서 집사람 번호를 알려줬대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또 그리고 이분이 부인한테 전화해서 경찰청에서 전화 오면 감독원인가요? 전화 오면 내가 지금 바빠서 그러니까 당신이 시키는 대로 다 해. 그랬더니 부인이 그 전화 받고 시디기 가려니까 시디기 가서 부르는 대로 다 불렀더니 딸 시집 보내려고 8천만 원을 적금 깨고 뭐 빌리고 해서 준비해놨는데 그거를 다 사기를 당하신 거예요. 제가 직접 목격한 사례인데 네, 그런 상황들도 많이 발생이 됐어요. 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꽃 대금이다, 과일 대금이다, 뭐 무슨 대금이다 해서 물건 대금을 더 보내는 거죠. 심지어는 공을 하나 더 본다든가 또 요즘 이제 곧 요즘도 많이 하죠. 네, 결혼 시즌이고 하다 보니까 축의금을 누구 심부름으로 축의금 10만 원을 보내야 되는데 제가 착오로 100만 원을 보냈어요. 10만 원은 축의금하고 아니면 제가 어차피 그날 갈 거니까 죄송하지만 100만 원 다시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제가 이거 빨리 다른 때 써야 되는데 급해요. 그러면 받으시느라면 이거 내 돈 아니니까 당연히 돌려줘야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셔서 결국은 그 부분은 그 사기범과 공범으로 왜 대포통장을 제공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수사 받으러 다니셔야 되고 계좌 정지되고 굉장히 불편한 일을 많이 겪으실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허위결제 문자 원격 조정 앱을 이용해서 또 이렇게
네, 아까 비슷한 상황들이죠. 또 대행 알바. 예, 그래서 상품권을 대신 구입해주면 수수료 준다는 광고를 보고 전화를 했더니 계좌에 99만 원이 입금돼서 10%는 제하고 90만 원 상품권 구입해서 핀 번호를 알려주고, 예, 상품권을 전달 안 해줘도 되죠. 상품권 안에 있는 그 핀 번호 그거만 알려주면 그 인터넷에서 그 핀 번호만 등록하면 상품권 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사기범들을 만나지 않고도 이렇게 사기를 당하는 거죠. 이 사람은 이제 뭐 학생일 수도 있고 10% 수수료 받았는지 알았더니 이 사람도 같이 공범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계좌가 다 정지되고 경찰서에 출두를 해야 되고. 그래서 사기범들이 이런 식으로 대포 통장에 들어온 돈을 이렇게 상품권을 이용해서 자금 세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퀵 서비스로 상품을 구매하는 사례도 있고요. 또 물품 대금을 전달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네, 와인 구매 대행업체 구입 대금 결제 대행 알바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직원 계좌 이용으로 구입 대금을 입금을 받고 또 거기에서 현금을 인출해서 다른 계좌로 송금하고, 그러니까 이 알바생들한테 입금을 받게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그 돈을 찾아서 다른 계좌 누락해서 자금 세탁을 하는 거죠. 나는 집에서 재택근무 알바 재택만 했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출두하라고 내가 갖고 있는 계좌 다 정지되고 또 그 사람과 사기범과 내가 공범이 아니라는 거를 내가 증명을 해야 되고 굉장히 그런 불편한 일을 겪는 거죠. 네. 특히 알바나 어떤 공고문을 보고 근무 신청을 했는데 지원서를 놓는데 대면 면접이 없어요. 그리고 네, 서류상으로 다 됐으니까 내일부터 근무하면 됩니다. 자, 이런 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어디 가서 뭘 받아오라 그러고, 이게 요새는 그런 어떤 마약 전달책 이런 쪽으로도 많이 또 그 악용이 되고 있다 그러네요. 그래서 반드시 사업장도 가봐야 되고 사업주가 어떤 사람인지도 대면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신종 금융사기죠. 로맨스 스캠이라는 게 있는데, 네, 로맨스 스캠은 로맨스와 스캠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SNS를 통해서 이제 이성에게 환심을 산 뒤에 돈을 가로채는 그런 신종 사기 방식이라고 하네요. 네, 로맨스 스캠 사례인데요. SNS나 데이팅 어플을 통해서 연락을 하고 자신이 좋은 사람인 것으로 이렇게 어필을 한 후에 내가 한국에 곧 갈 거라는 가야 되는데 짐을 보내는데 니네 집으로 보내겠다. 그러려면 탁송비나 아니면 세관 이렇게 좀 돈을 좀 내야 되는데 그거 좀 대신 내달라. 그러면서 이제 갈취하는 사례들도 있고, 아니면 혹은 이제 연인 사이로 발전해서 그 돈을 줄 테니 주기적으로 이제 돈을 갈취하는 거죠. 네, 그런 사례들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3대 금융사기 예방법 이렇게 해서 경찰청이라든가 금융감독원에서 홍보물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요것도 이제 그 금융사기에 대한 동영상들이 금융감독원, 경찰청 이런 홈페이지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요가 2분짜리인데 보여드리려는데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할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이제 제도적으로 이런 건 있습니다. 일단 계좌 이체하고 30분까지는 바로 출금이 안 되도록 제도적으로 막아는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바로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서에 바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계좌 정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약간 불편하긴 하지만 내가 지정한 계좌로만 입금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해놓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떤 그런 사기 전화를 받더라도 계좌 이체로 인한 사기는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단말기를 지정하는 거죠. 내가 어떤 핸드폰이나 PC라든가 그 지정한 단말기에서만, 그럼 아무리 급해도 내가 지정하지 않은 단말기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 사기를 예방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이 해외에서 많이 중국을 포함해서
해외에서 많이 들어오는데 물론 해외 전화로 내 핸드폰에는 표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런 해외 로그인 차단을 해놓으면 그러면 해외에서 오는 전화들은 차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 등록하는 게 있으면서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이 금융감독원에 있는데 여기에다가 등록을 해놓으면 개인정보 보호를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예방 10계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에 보면 홈페이지에 이렇게 보이스피싱 예방 체험관 해서 여기에 이렇게 각 방마다 만들어 놓은 데를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이 보이스피싱을 다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부스죠. 가상 공간 안에 부스를 또 마련해 놨습니다. 혹시라도 금융사기 피해를 보셨다고 하면 당하셨으면 검찰, 경찰 등 국가기관이나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은행이나 금융회사에 이렇게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융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으시고, 네, 항상 지금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